안녕하세요, 여러분. 작품별로 끝내는 모네의 시읽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작품은요, 김춘수의 강우라는 시입니다. 이 시의 키포인트는요, 첫 번째는 비라는 객관적 상관물이고요. 어디로 갔냐라는 화자의 말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키포인트만 잘 이해해도 이 시의 주제를 느끼고 이 시의 심상을 느끼고 화자의 정서를 느끼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시를 공부할 때요. 이 객관적 상관물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객관적 상관물은 세상의 모든 대상, 사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인은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보고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이걸 문학에서는 형상화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의 심상을 불어넣기 때문에 당연히 객관적 상관물을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요, 이 객관적 상관물은 시 속에서도 그냥 드러나기도 하지만 현대시 같은 경우는 제목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납니다. 강우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내리는 비라는 한자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제목만 보고도 어떠한 이미지를 떠올릴 수가 있어요. 이 이미지는 뭐냐면 비가 밖에서 하염없이 쏟아지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화자라는 사람은 비가 쏟아지는 상황 속에서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비가 올 때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리가 비 오는 날은 비를 맞기 싫어서 우비를 쓰거나 우산을 써도 빗물이 어떻게 돼요? 나한테 적셔서 몸이 젖거나 옷을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비가 내리면 사람의 기분도 우울해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비라는 것은 문학에서 상징적으로 또는 관습적으로 우울함을 나타내는 기능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어디로 갔나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문학에서 또는 화법에서도 반복이 되면 강조가 됩니다. 그럼 화자가 계속 어디로 갔나라는 말을 반복한다는 건 지금 화자의 심리 상태가 바로 누군가를 찾고 있거나 어떤 대상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한층 더 생각을 해보면요. 화자가 어디로 갔냐고 자꾸 물어보는 건 보통 우리가 평소에 언제 어디로 갔나라는 말을 쓰죠? 네, 그렇죠. 옆에 있던 사람 또는 옆에 있던 강아지라던가 옆에 있던 물건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어디로 갔나라고 급하게 찾게 되죠. 그 점에 유의해서 이 시를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함께 시의 일행부터 오행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거기 있었는데 어디로 갔나? 밥상은 차려놓고 어디로 갔나? 넙치짐이 맵싸한 냄새가 코를 맵싸하게 하는데. 이렇게 끝나네요. 보면요, 조금 전까지는, 그러니까 방금까지는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이 어디 있었어요? 거기에 있었대요. 그 장소에 대상이 머물러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졌기 때문에 화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로 갔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화자가 찾는 대상이 뭘 차려놓고 갔어요? 밥상을 차려놓고 갔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이 사람이구나. 그리고 사람 중에서도 밥을 차리는 사람이구나. 여기까지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갔나라고 동일한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밥상에 뭐가 있냐면 넙치짐이 맵싸한 냄새가 코를 맵싸하게 하는데 라고 나와요. 여러분이 혹시 넙치라고 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반찬으로 많이 먹는 생선인데요. 넙치지짐이라는 건 넙치를 지진 반찬 요리예요. 이걸 차려놓고 갔으니까 화자 생각에서는 대상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냄새도 코를 맵싸하게 한다는 건
이 대상이 사라진 지 정말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걸 얘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시 같은 경우는 심상에 좀 더 유의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넙치지미를 막 지지는 어떤 냄새? 맵싸한 냄새예요. 맵싸한은 약간 매콤한 향이 나는 냄새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생선을 지지는 요리를 할 때 고춧가루를 위에 뿌려서 또는 간장으로 간을 해가지고 맵싸한 냄새를 나게 하게끔 하는 음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넙치집이 맵싸한 냄새가 난다고 함으로써 후각적 심상이 강조되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자의 상황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넙치 지짐이의 반찬을 사진을 가져왔어요. 자, 요런 반찬 여러분이 머릿속에 쉽게 생각이 되겠죠? 이 반찬을 차려놓고 갑자기 누가 간 거예요. 근데 보통은요, 밥을 차려주는 사람이 요즘에는 혼밥러들도 많긴 많지만 또는 뭐 친구랑 같이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통적으로는 보통은 부인이 차려주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화자가 남편이고 대상이 혹시 부인이 아닐까, 이렇게 추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볼게요.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말이 없나? 내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온다. 내 목소리만 내 귀에 들린다.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말이 없나라는 거는 대상이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내 목소리가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오는 것도 역시나 청각적 심상이고요. 메아리가 된다는 건 보통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 울림이 나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이것은 혼자서 고독감과 단절감을 느끼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갔나 하면 아내 목소리가 들리기를 기대를 했는데 어때요? 내 목소리만 내 귀에 들린다 라고 해서 화자의 슬픔이 심화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고 문학에서는 애상적이다, 애상감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부인을 쉽게 포기하지 않죠. 없네 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가족이니까.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잠시 누웠나? 옆구리 담괴가 다시 도졌나? 아니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화자는요, 계속해서 아내를 찾고 있지만 대상이 대답하지 않음으로써 독백체로 계속 시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잠시 누웠나? 그래서 부재했나? 또는 옆구리 담개, 옆구리에 있는 그런 병이 다시 도졌나? 아니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 자, 여기 구절에서요, 지금 계속 화자는 아내를 찾고 있지만 아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계속해서 아내를 찾는 것인데요,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 해서 현실에서 아내가 정말 사라진 게 아닐까라는 걸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다가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 여기 구절에는 밑줄을 한번 그어줘도 될 것 같아요. 한 뼘 두 뼘 어둠을 적시며 비가 온다. 혹시나 하고 나는 밖을 기웃거린다. 나는 풀이 죽는다. 빛바른 한치 앞을 못 보게 한다. 왠지 느닷없이 그렇게 퍼붓는다.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한 뼘 두 뼘 어둠을 적시며 비가 온다는 건 지금 시간적 배경이 밤이 되고 밖에는 비가 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때 선생님이 객관적 상관물인 비의 기능에 대해서 초반에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비가 오는데 비를 맞고 있으면 얼굴에 물이 흐르잖아요. 또 비를 맞지 않아도 우리가 슬플 때 눈물을 흘리며 얼굴에 눈물이 흐르게 되죠. 그래서 이 비는요, 바깥의 그런 날씨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내포적으로는 사실은 이 화자가 울고 있는 것을 비가 온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둠이란 건 당연히 여기서는 아내가 부재한 상황 또는 아내가 사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혹시나 하고 나는 밖을 기웃거려요. 이건 사랑하는 사람 또는 가족이 죽었을 때의 그 현실을 곧바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화자의 심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아내인 대상은 없어서 나는 풀이 죽죠. 그래서 여기서는 슬픔의 정서가 강하게 드러나고요. 빛바른 한치 앞을 못 보게 한다. 자, 밖에 비가 점점 더 세게 오고 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내가 눈물을 멈출 수가 없어서 눈물이 한두 방울 흐르다가 이제 폭발을 했다는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왠지 느닷없이 그렇게 퍼붓는다.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그래서 왜 이 시의 제목이 강우인지 아시겠죠? 시는 항상 함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화자가 말하는 어떤 대상, 즉 객관적 상관물이 뭘 의미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밖에서 비가 오기 때문에 강우라고 제목을 정했겠지만 사실은 화자의 마음, 그 다음에 화자가 울고 있기 때문에 화자는 지금 아내를 잃은 슬픔과 절망감, 단절감, 고독감에 한치 앞을 못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자의 마음 자체가 강우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서 또 마지막 구절에 한번 밑줄을 그어줄래요? 선생님이 아까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에 밑줄을 그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에서는 이제 화자가 현실을 자각하게 됐고요. 여전히 부인이 올까 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이 현실에 체념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에이, 시험 망쳐도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체념했다 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시상이 전개될수록 바뀌어 간다는 점을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